헤어북 제84권 너네 아빠 어딨니?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왜? 아니, 너무 빨리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야, 괜찮았어. 괜찮았어. 내가 좀 웃었는데. 뭐 웃은 채로인데 이것까지 다 내보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저희가 팟빵 400명 이벤트를 하려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396명 정도까지 구독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줄었어요. 네 분이 빠져나가셔서 392명. 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언젠간 400명을 도달할 것으로 믿고 400명 이벤트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그래야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더 데려와서. 그래, 8명만 채우면 우리 400명 이벤트 할 수 있으니까는. 뭘 할 생각이었냐면 저희가 400명 이벤트로 400명이 되시면 이제 구독자분들, 팟빵 기준이에요. 아이튠즈는 구독자를 셀 수 없어서. 어쨌든 팟빵 기준으로 구독자가 400명이 되면 공지를 내서 저희 팟캐를 들어주신 분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와 그 이유를 알려주시면 그분 중에 3분을 선정해서 400명 이벤트니까 4분이었다. 4분이죠. 4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다뤘던 책 중에 한 권을 선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392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8분을 구해오시면 네. 저희가 책을 드릴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구독자분이 400명에 도달하면 이런 이벤트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고 혹시 이제 친구나 지인이 있으시면 많이 많이 소개해서 저희 팟캐스트를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책은 듀나 작가의 너네 아빠 어디니? 인데요. 원래는 용이이였고 이제 30주년 기념으로 리모델이래. 책이 바뀌어서 네, 책이 개정해서 그쵸, 개정판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듀나 작가의 30주년을 기념으로 듀나 작가의 책을 골라봤고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듀나 작가 책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네, 저희 처음이에요. 5년 만에. 네, 대한민국의 유일한 토끼 작가 듀나 작가의 책을 다뤄보기로 했고 듀나 작가랑 저희랑 뭐 친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장르문학 작가, 특히 SF에서 한동안 불모지라고 불리웠던 대한민국의 SF 장르를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그쵸. 한 꾸준히 개척해온 작가의 노고를 기리는 마음으로 이번에 듀나 작가의 책을 한 권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저자인 듀나 작가님은 1994년 온라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SF, 판타지, 호러 등의 장르문학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왔습니다. 미국 작가인 주나 반스의 이름에서 딴 듀나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지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지난 30여 년간 단편집 면세구역, 태평양 횡단특급, 대리전, 브로콜리 평원의 혈투, 장편 제저벨,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었다, 논픽션 스크린 앞에서 투덜대기, 남자 주인공에겐 없다, 여자 주인공만 모른다 등 수많은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장편 평영추로 SF 어워드 장편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책 너네 아빠 어디니는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진 4편의 단편소설이 들어있는 단편집으로 주제는 다르지만 모두 험난한 세계에 맞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주체적인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혼과 물리적 폭력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같지요? 하지만 영혼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천국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용의 이 초판 92쪽 천국의 왕. 어떻게 나는 엄마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내가 조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에 몸을 바쳤던 엄마와는 달리 나는 상대적으로 빈 시간이 많았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었다. 용의 이 초판 125쪽 거울 너머로 건너가다. 동시대보다 한 발 앞선 작가. 제가 올해 첫 책인 김보영 작가님의 종의 기원담을 다루면서 SF를 읽을 때 어떻게 감히 리뷰를 쓰냐 하고 생각하는 작가가 셋 있는데 듀나, 김창규, 김보영이다라고 말했는데 김보영 작가님을 말과 다르게 몇 번이나 다뤘고 저희 팟캐에서 그쵸, 꽤 많이 했죠. 드디어 듀나다. 김창규 작가님은 남성 작가님이라서 엔솔로지 같은 걸로 다루지 않는 이상 저희 팟캐에서 다룰 수 없을 것 같으니 사실상 제 감상은 거짓이다. 그치. 다 구라였고 열심히 말하고 다닌다. 그렇지만 어쨌든 감히 어떻게 리뷰를 쓰냐고 생각한 것도 작가님에 대한 어떤 경이고 저희 방송에 다루는 것도 이제 경의의 표현이니까요. 그리고 작가님들도 감히 리뷰를 써드리지 않는 것보다 쓰는 걸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쵸. 당연히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감히 리뷰를 쓰겠냐. 했지만 썼다 감히. 그렇죠. 제가
2년 전에 듀나 작가의 렉스라는 단편을 읽은 적이 있어요. 1994년에 나온 명경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사이버펑크 엔솔로지고 그때는 엔솔로지 아니고 공동작품집이라고 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당시 하이텔에서 활동하던 장르 작가 4명의 작품집이었는데 지금은 품절됐고요. 제가 찾아본 바 제가 그 책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제가 한 하루 종일 뒤졌는데 저한테 책을 빌려주셨던 배지윤 작가님의 책장 어딘가랑 국회 전자도서관 서고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물을 물론 듣는 분 중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겠죠. 그때 샀던 책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근데 시중에서 구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렉스 말고 듀나 작가님 작품이 여러 권 실려 있는데 제가 렉스를 강력하게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그게 그 사이버펑크라는 책의 첫 작품이었어요. 근데 너무 세련된 거야. 2022년에 읽어도 날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작품이었어요. 그 책값은 5,000원인데 너무 세월의 차이가 나지 않냐? 5,000원이면 진짜 옛날이다. 진짜 옛날이에요. 그 책에 되게 여러 작품이 실려 있었거든요. 마메시스, 바벨의 함정, 그레타에게서 내려온 복음, 도플갱어 이런 작품이 실려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까먹었는데 렉스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요. 대충.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마 30주년 기념으로 이따에서 나온 시간을 거슬러 간 나비라는 듀나 데뷔 30주년 기념 초기 단편집에 실려 있을 텐데 지금 독자분들도 그 글이 1994년 8월에 출간된 책에 실려 있다는 걸 떠올리시면서 읽으면 되게 인상 깊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듀나는 저에게 세련된 작가? 다른 작가보다 한 발 앞선 작가? 언제나 한국 SF의 최전선에 있는 작가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지용 SF 평론가님이 대중서사학회에서 2019년에 발간한 학술지에 보면 그게 한국 SF 장르적 특징과 의의라는 제목의 논문인데 거기에 한국 SF는 듀나를 지나면서 비로소 한국만의 장르적으로 의미를 획득할 만한 작품들을 손에 넣게 된다라고 쓰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제 감상이 오랜 SF 독자나 평론가와도 크게 벗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SF 읽은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5년 아니죠. 아니야, 5년밖에 안 됐어. 5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세봤어요, 이번에. 5년 정도 됐어요, 제가. 그전에는 안 읽으셨어요, SF를? 그 전에는 SF를 안 읽었다 볼 수 없지. 왜냐하면 뭐 마블 이런 거 다 SF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SF 독자다. 라고 자각하면서 읽은 거는 5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전에는 사실 저는 SF보다는 추리나 다른 장르를 훨씬 많이 읽는 독자였죠. 그렇죠. 추리는 옛날부터 읽으셨으니까. 네. 근데 SF에 저도 진짜 문외한이었거든요. 전 지금도 문외한인데 저조차도 듀나 작가의 이름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정말 대작가라고 불릴 만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유명함이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는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장르에 관심 있는 사람 당연히 알고 있고 관심 없는 사람들도 나 그거 들어봤어, 읽어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30년 동안 이름을 알려오기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두 작품으로 쭉 유명세를 탄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재님이 세련된 작가라고 언급하신 만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지금 시대의 관심사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작가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듀나 작가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뭐 팬도 아니지만 그리고 듀나 작가님의 작품은 제가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누가 언제 뭘 읽었느냐에 따라서 이 듀나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호불호가 되게 갈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듀나 작가님이 굉장히 여러 작품을 썼고 작품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다른데 이를테면 듀나의 첫 작품이 평양추인 사람과 브로콜리 평원의 혈투인 사람과 제저벨인 사람과 아르카디아에도 나는 있었다는 사람의 감상이 다를 것 같고 오늘 책만 해도 너네 아빠 어딨니랑 용해인은 완전히 다른 느낌의 SF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폭넓은 독자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루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작가였다 생각도 들어요. 저도요. 왜냐면 어떤 작가들은 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가 그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쓸 수 있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읽어도 저걸 읽어도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다 보면 혹은 본인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작가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게 초판 인쇄 때는 용해이가 표제작이었는데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리뉴얼판에는 너네 아빠 어딨니가 표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행이 바뀐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시대를 타고 흐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아빠 죽이는 소설이 표제작이어도 서점에서 팔릴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리뉴얼한 표제작인 너네 아빠 어딨니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세상이 유행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좀 더 시선을 저는 끌어올릴 수 있는 제목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해이보다 좀 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소설이긴 하잖아요. 내용도. 그쵸. 그리고 저는 흐름이나 내용이 되게 훨씬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었고, 근데 저는 전부 다 읽고 나서 왜 기존에는 용해이가 오랫동안 표제작이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단편으로 시작해서 장편으로 끝나는 전체적인 구조도 그렇고, 다른 세 편의 소설을 합친 게 용해이보다 짧거든요. 이 한 편보다 짧고, 용해이는 장편이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훨씬 무게감이 있고, 서사가 길고, 장르도 앞에 세 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표제작일만 했구나. 그리고 다른 단편들보다 훨씬 더 SF적인 분위기, 다분히 표제작으로서의 무게감이 있는 소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네 아빠 어딨니가 표제작이 되고 나면 제가 이 새로운 독자로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쭉 읽고 마지막 용해가 되게 튄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수록된 내 작품이 다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근데 내 작품을 다 읽기가 또 시간이 안 되니까 그중에 표제작인 너네 아빠 어딨니와 세 번째 작품인 거울 너머로 건너가다를 중점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너네 아빠 어딨니는 제 생각엔 디스토피아를 가장한 유토피아 소설이 아닐까 하는데 맞아. 자매의 모험담? 모험담도 아니고 뭐 생존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끔찍한데 그것과 반대되게 굉장히 경쾌하게 흘러가고 템포도 빠르고 이런 건 신경 쓰지 마 하고 되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여러 등장해서 그게 유머러스하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는 작품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호러블한 내용이라서 중간에 살짝 당황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흘러갈 거로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런 잔인함을 말씀하신 것처럼 경쾌하게 뭉개버리면서 흘러가는 느낌이 있고, 예전에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 영화에 사람들 머리가 폭발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그 영화 자체가 19금 성인 등급의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우아하고 되게 즐거운 이미지로 등장해요. 그렇게 어떤 잔인한 장면을 묘사할 때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나 빠른 템포의 음악을 삽입해서 장면에 아이러니함을 살리는 영화들이 종종 있는데, 이 이야기도 그런 느낌으로 잔인함과 유머러스함의 경계를 잘 끌고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별이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어쨌거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읽는 독자들도 죄책감이나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걸 훨씬 덜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요. 디스토피아를 가장한 유토피아 소설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자매가 불행한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에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둘 모두에게 너무나 큰 위기고 생존의 위기고, 물론 가장 지독한 위기는 독자인 저에게는 무척 감사하게도 도입부에 끝나지만 덕분에 새별이가 왜 이렇게 자랐는가, 왜 이런 성격을 갖게 됐고 어떤 관습을 배경으로 갖게 됐는가,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알 수 있고요. 사실 이 책은 부녀 살해 서사잖아요. 부친 살해 서사고 동시에 가부장제 하에서 억압받던 소녀가 이제 해방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새별이와 새봄이의 어머니는 집에 나가고 두 자매의 아버지가 이제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위험하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나오죠.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고 가정폭력범이고 성범죄자지. 사실 성범죄자지. 그렇죠. 성범죄자죠. 이미. 미래 강간범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호러블하고, 이거 말고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호러블하고, 전반적으로 계속 호러블한데. 네. 저는 이 이야기가 자기 구원 서사이면서 반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 상징되는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압박으로부터 내가 도망쳐서 스스로를 구하고자 하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와 새별이가 계속 대립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배자이면서 피지배자이고 가부장제 하에서 억압된 여성이고 강자와 약자기도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이기도 하고 성인과 아동이기도 해서 되게 많은 부분에서 대립상을 이루는 캐릭터 같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른 남편인 천국의 왕에서도 반란이라는 이미지가 나와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새별이도 이 폭력적인 아버지가 만든 세계에 맞서서 스스로와 그리고 동생을 구원한 이야기구나. 도망친 게 아니라 맞서 싸우고 지배자의 목을 잘랐다는 점에서 성공한 반란군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방일지라고 저도 표현한 거고, 어쨌든 새별은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납득이 가고 죄책감을 사실 가질 필요가 없는 진짜 나쁜 새끼고. 그렇죠. 그만큼 아버지가 나쁘게 그려졌고. 맞아요. 그리고 뭐 많은 서사를 보면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 원수를 죽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다만 그 원수가 아버지일 뿐인데 또 그것도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는 아니지.
왜냐하면 내가 해방되려면 나의 가장 첫 번째 억압자인 아버지를 죽여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는 부친 해서사의 굉장히 유구한 모티프니까. 고전이죠, 고전. 근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를 죽인 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되살아나는 게 문제인 거지. 맞아. 끝나지 않는. 그래서 대부분의 부친살의 서사는 기존의 질서, 아버지로 대표되는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거나 스스로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걸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새별이도 여기서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아버지가 되살아나지. 그죠. 되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황한 게 그러면 이게 서사적으로 이 괴로운 삶이 반복되는 건가?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살아나서 다시 이 아이들에게 어떤 불안정하고 공포스러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가해자가 되살아나고 다시 또 내가 매번 힘겹게 죽여야 되나? 근데 그러면은 그 반복 자체로 사람이 미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 너무 숨이 막히거나. 근데 새별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별이 진짜 되게 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새별이가 계획형 인간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게 그 순간이 두렵지 않은 거잖아. 그게 내가 너무 불안하고 무서우면 이를테면 내가 가해자를 처벌했다고 생각했는데 가해자가 맨날 다시 우리 집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 맞아. 근데 얘는 무서워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아니까. 맞아. 그게 진짜 강하다는 생각, 이성적이라는 생각?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형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기적으로 되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부활 예수냐. 그런 게 아니고 좀비인 거죠. 그죠. 진짜 죽었는데 살아난 거죠. 그래서 두 자매는 주기적으로 되살아나는 아버지를 이제 무찌르면서 사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에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청소년기인데 밤에 잠도 자고 싶은데 정오만 되면 되살아난다니까. 자정. 자정 그래 자정. 정오에 되살아나면 좀 문제가 있다. 심각하게 문제가 있지.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 좀비도 실제로 몇 번 정도는 탈출에 성공하고 너무 현실적인 얘기인 거야. 자정에 졸린 눈을 부비면서 좀비를 척살하는 두 자매와 맞아. 실제로 좀비도 어쨌든 청소년이잖아요, 둘 다. 이 두 자매에게서 벗어나서 몇 번 탈출에 성공하는데 전 여기서 놀랐던 점이 이 탈출하는 좀비를 쫓아가는데 새별이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이 좀비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게 둘 수는 없다. 물론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한 목적이 당연히 컸겠죠. 하지만 시민들을 덮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무던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 소설을 보면 시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인 두 자매를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방관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저는 그 면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인간성을 유지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어쨌든 그 대가로 이 자매 학대를 방관한 대가로 서울은 좀비가 창궐을 해서 왜냐면 두 사람에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창궐하게 된지 여러분 이제 책을 보시면 아는데 창궐해서 빈 도시가 되었고 인과응보고 이래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이렇게 되고 또 재밌었던 점은 좀비가 된 사람이 4번째까지는 순서대로 나와주잖아요. 대충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다 남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어야지 이 나이가 됐으면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할아버지가 손녀뻘 되는 소녀 여자의 손으로 좀비가 될 때 느껴지는 어떤 쾌감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이 가부장제는 이렇게 무너진다. 이 고루한 가부장, 숨만 깔딱깔딱 거리는 가부장제는 시체일 뿐이고 되살아나 봐야 어떤 인간적인 꼴도 갖출 수 없고 그저 비루하고 썩어가는 시체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신기했던 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어느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까. 이게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가정 수준 아니면 동네 정도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어도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쭉 흘러서 거의 뭐 한국 멸망까지 가는 거예요. 멸망까지는 안 갔어. 서울이 빈 도시가 됐고 이제 그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치 쭉 되면서 도시 하나가 이제 멸망하게 되니까 스케일이 확 커진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야. 알겠냐 이 남자놈들아? 맞아. 그런 느낌.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새별이가 살아남아서 일종의 무슨 전문 킬러처럼 좀비와의 싸움을 루틴 삼아 하루하루 나름대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되게 해피엔딩이구나. 계획형 인간이라니까. 이 엉망이 된 세계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오히려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평화가 찾아왔구나라는 아이러니함도 느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새별이가 앉아있는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 이야기 자체가 영화를 염두에서 두고 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뢰를 받아서 쓰신 이야기라고. 근데 그런 것 같다. 이것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신기했던 점은 여기서 세범이가 원해서 엄마가 끝까지 남게 되잖아요. 근데 세범이가 2살 때 엄마가 집에 나갔으니까 엄마 얼굴을 기억하거나 실존적인 입장에선 엄마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를 텐데, 왜냐면 세범이가 익힌 엄마는 드라마나 이웃집을 보고 익힌 거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런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드나 보다.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관념적인 상태에서의 엄마, 정말 실제 엄마가 아니라 엄마라는 나의 상상 속에 있는 무언가. 그치만 아버지랑 다르게 나와 약간의 친밀감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엄마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별이는 이미 보호자가 필요치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는 엄마에게 기대거나 의지하는 대신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새별이가 주체적인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구나. 이거 되게 성장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고요. 청소년은 소설이지. 그치. 청소년 소설이고 성장소설이지. 그래서 엄마 얘기하니까 같이 다룰 작품인 거울 너머로 건너가다에서도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거는 또 어머니에 대한 묘사가 달라요.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건, 보통 소설집을 보면 그 안에 어머니 혹은 어머니로 수렴되는 여성 보호자가 작품에 여러 작품이 실리고 그 작품에 등장할 경우에 이미지가 비슷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이 책에서는 너네 아빠 어딨니에서의 어머니와, 오늘 다루진 않지만 천국의 왕에서의 어머니와 거울 너머로 건너가다의 어머니는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세 작품 중에서 거울 너머로 건너가다의 어머니랑 가장 친밀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 책에 나오는 어머니들이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근데 그 비슷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겠어. 너네 아빠 어딨니랑 천국의 왕이랑 거울 너머로 건너가다의 부모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부모들의 이미지가 비슷한 게,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주인공인 나와 대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존재로 나와요. 근데 이 세 편의 모든 어머니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 때문에 불행해졌고, 그 갈등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은 아니고 도망치는 존재로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자식을 떠나거든요. 3명이 전부 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만든 어떤 큰 갈등 관계, 아버지는 대표적인 악역이고 내가 주인공이면 어머니의 존재는 계속해서 약간 그 관계에서는 비껴난 조연의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 편 전부 다. 맞아요. 저도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는데, 이제 제가 느꼈던 차이점은 뭐냐면, 어머니가 다시 소환될 때 어떤 방식으로 소환되냐. 예를 들어 너네 아빠 어딨니에서는 비인간 상태로 남아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천국의 왕에서는 떠나잖아. 그치. 거기서 떠나서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거울 너머로 건너가다에서는 재조립돼서 돌아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소환되는 방식이 다르다. 그렇죠. 소환되는 방식은 다르죠. 근데 저는 이 거울 너머로 건너가다에서 소환된 형태의 어머니와 너네 아빠 어디니에서 소환된 어머니의 형태가 사실은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둘 다 관념적인 어머니만 원한다는 느낌? 그쵸. 둘 다 진짜 엄마는 아니잖아. 원래 상태의 엄마가 온 건 아닌데. 맞아. 주인공은 사실 그 정도 상관없는 거야. 맞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것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저는 거울 너머로 건너가다로 이제 넘어온 건데, 저는 보진 않았는데 이 작품이 영화 트루먼 쇼를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트루먼 쇼를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영화가 모든 사람이 한 명을 속이는 영화라는 건 알거든요. 안 보셨어요 이거? 안 봤어. 오. 물론 이 거울 너머로 건너가다는 어떤 의도를 가져서 이렇게 속인 건 아니고, 속은 사람이 인간인가? 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아무튼 속은 사람 자체는 존재하니까. 그리고 재밌게도 화자는 이 속은 쇼의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딸이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래서 말하자면 쇼의 조연이었던 사람이 주연이 되는 서사인데, 화자는 자아가 있는 식물이 만들어낸 드라마의 주인공의 딸이고, 그 식물이 새로운 드라마를 만드니까 그 드라마를 열렬하게 보고 있던 지구인에 의해서 구출되는데, 너무 지구적 특성인 거야. 드라마를 보는 것도 지구적 특성이고, 드라마가 끝났으면 끝난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 데려와야 돼. 그것도 너무 지구적 특성이고. 근데 이제 화자도, 화자의 어머니도 자기가 드라마의 주인공인지 몰랐던 거고, 주인공이고 조연인 걸 몰랐던 거고, 자기들 팬이 그렇게 많았던 건지도 몰랐던 거지. 오늘 근데 두 편 다 되게 줄거리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는 것 같네요. 앞에 줄거리에서 각 작품의 이야기를 안 했잖아.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줄거리 설명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점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인에 의해서 구출당하는 묘사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그들을 구하러 이 행성으로 왔다는 표현이 그래, 난 너무 오지랖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게 멋있거나 이런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묘사가 좋았어요. 지구인이 행성으로까지 와서 얘네를 데려갔다는 거. 그리고 저도 읽으면서 트루먼 쇼가 생각이 났는데 결국 나만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사실은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십거리였구나. 그러니까 트루먼 쇼가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때의 어떤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전부 지켜보고 있었구나 해서 오는 약간의 당황스러움? 수치심? 이런 이상한 기분이 있었을 것 같고 내 인생의 가십거리가 되었다는 것도 특이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저는 주인공이 되게 잘 적응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여튼 제가 오지랖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정말 오지랖이지. 오지랖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하지. 이 드라마가 없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만큼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모녀를 지구로 납치해와요. 전 납치라고 생각해요. 납치지. 왜냐면 본인들이 원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뭘 생각했냐? 인간이 참 문제다. 너무 앞서갔나. 인류는 참으로 문제고 멸종해야 마땅한 존재다. 사실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둘이서 어떻게든 했을 거고, 그러니까 정말 끝나든 말든 어떻게든 했을 거고, 이 끝을 보면 아시잖아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자기들 멋대로 납치해 왔기 때문에 두 모녀는 결국 지구에 적응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화자의 어머니이자 드라마의 주연이었던 사람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고. 근데 너무 당연한 일 아니야? 왜냐면 당연하지. 지구인도 아니었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낱낱이 까발려지는 그런 상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자기가. 근데 화자는 라일라님 읽어주신 부분에 써있는 그 조연에게 주어진 유연함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죠.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조연이라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 근데 조연이 뭐냐. 결국 주연이 있어야지 그 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조연이 관계라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주연에게 어떻게 엮여져 있냐. 이런 거기 때문에 화자는 주연이 없어진 그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장관이죠.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연이 있어야 살 수 있어서 조연이 다시 주연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이 단편집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약간의 다 아이러니함을 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랄라님은 그러면 어머니를 왜 살려냈다고 생각했어? 살려낸 건 아니지. 다시 만들어 재창조한 거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만들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읽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조연이라서 그랬겠구나. 아직까지 그 아이에게 쇼가 끝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인생은 어쨌든 이어지니까. 그 새로운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쇼를 시작하는 거지. 그지. 저는 이게 그래서 몸을 재조립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퀴어 서사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나와 바바야가 4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초능력 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사실 이 나와 어머니는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치. 근데 지구인이 그것을 간과한 거고 그래서 어머니를 되살린다는 점에서 좀비물 같기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리하여 내가 무엇을 해냈냐? 지구 정복을 해냈다. 라는 걸 생각하면 앞서 말했듯이 인류가 또 오지랖을 부려서 인과응보를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겸손한 마음도 들고 저는 그런 의미로는 결국 너네 아빠 어딨니랑 같은 이야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청소년이 화자면 성장소설로 너네 아빠 어딨니 정말 완벽한 성장소설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성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잖아요. 그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가짜 엄마를 되살려서 사실 여기서 가짜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지만 그치, 진짜 엄마 뭐 가짜 아니었나? 맞아. 다 가짜지. 다 가짜지. 그래서 다 진짜지. 맞아. 그래서 우주 정복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꿈은 소위 말하는 어른이 되면 사라지는 꿈이잖아요. 더 이상 꾸지 않는 꿈이잖아요. 그런 의미는 또 진정한 청소년 소설이다. 우주 정복을 하겠다?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생각이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저는 이 소설이 재밌었던 점이 이 거울 건너로 넘어가다가 맞나요? 저 자꾸 이걸 넘어가다라고 읽는데 거울 너머로 건너가다. 그러니까 거울 너머로 건너가다 거울 건너로 넘어가다를 제가 계속 헷갈려요. 그 기억관이. 근데 이 소설이 재밌었던 게 이게 진짜 짧은 단편이에요. 그래서 앞뒤 이야기를 잘라먹고 진짜 대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생뚱맞은 느낌이 아니고 가려진 부분을 독자가 상상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나가는 서술이었거든요.
이를테면 초반부에 이 이야기는 클라이막스나 일부가 끝날 때쯤에 장면이다. 뭐 이러면서 병원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독자가 이미 지어진 앞부분이 어떨지를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되고 그 이야기의 장르까지 등장하니까 이게 되게 짧은 단편인데 짧은 단편 안에 짧은 이해가 또 들어있는 것 같은 액자식 구성처럼 느껴지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너네 아빠 어딘이랑 같은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단편집에 실려있는 4편의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어떤 주제의식을 공유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정글과 그 바바야가 4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 예전에 다루었던 웹소설 비정규직 황후가 생각이 났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마녀들이 서로 연결돼서 우리가 곧 나고 내가 곧 우리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정글의 주인공과 주인공의 여러 조각들이 연결된 모습들이 그것과 비슷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주제를 요즘 책에서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 명과 연결된 나, 의식을 공유하는 나. 그래서 나는 꼭 우리인 거.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상상력을 사람들이 왜 자꾸 하게 될까? 결국 우리가 완전히 분리된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어떻게든 조금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시작하나?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외롭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렇지. 우리가 연결되어 있구나. 공동체 의식을 원하는 마음. 그런 점에서 오늘 4편의 이야기는 모두 주인공이 외롭지 않은 결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작은 부자님이 팟빵에 후원을 해주셨어요. 원미동 사람들 에피소드에 후원해주셨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정말 일찍 들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방송을. 맞아.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SNS에 아침쯤에 이제 올리는데 올리기 전에 바로 새벽에 들어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 자체는 00시에서 00시 30분 사이에 올라가고 SNS는 한 8시쯤에 올리는데 맞아. SNS에 올리기 전에 이미 좋아요, 하트가 눌린 경우도 많고 그 새벽에 들어주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금은 저희가 나중에 출금하여 또 좋은 데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후원 이렇게 팟빵으로도 해주실 수 있고 카카오뱅크 계좌로도 할 수 있어요. 또 간만에 불러드릴까요? 저희 이제 괜찮나요? 아니 방송으로 그냥 불러드리는 거 한 번 했었으니까. 아, 여러분 당장 이제 은행 어플을 켜시고요. 계좌이체 버튼을 근데 눌러주시고. 왜 이렇게 후원 얘기할 때마다 다정하게 삥 뜯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냥 농담이죠. 저희 카카오뱅크 7979-29034110 이응 기억 이응입니다. 여기로 후원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400명이 되면 팟빵 기준 400명이 되면 구독 400명 이벤트를 하겠다고 한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에도 뭐 리트윗, 리그램,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트위터의 경우에는 자꾸 이상한 댓글이 달려서 댓글을 막아뒀는데 DM 보내실 수 있겠죠, 저희에게? 인용하셔도 돼요. 인용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검색해서 또 하트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책은 그런 책은 없는데요입니다. 네, 오랜만에 논픽션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논픽션 같은 논픽션. 웃긴 얘기고요. 그 책방에서 일하셨던 분이 책방에서 일어났던 독특한 에피소드 모아서 이제 내신 책이고 6월이 어떤 달이냐? 도서전의 달이잖아요. 맞아요. 벌써. 벌써 그렇게 됐고 이제 이 도서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의 다양한 예산이 삭감된 것을 항의하는 의미로 저희가 도서와 관련된 책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 얇고 재밌는 책이니까 부담 없이 읽어주시고요. 저희 몇 주 후에 3주죠. 왜냐하면 저희가 퓨리어서 먼저 내보냈기 때문에 네, 다음 저희가 책까지 그쵸, 간격이 3주? 조금 짧아졌는데 맞습니다. 3주가 아니라 사실 3시간이면 읽으실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어주시고 저희 다음 페어북 그런 책은 없는데요 로 뵙겠습니다. 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곧 다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목이 마른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